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한국? 그런 더운 나라에 왜 가야 해요? 우리 스웨덴이 훨씬 살기 좋은데. 유럽 전체가 56도 폭염으로 붕괴 직전인 상황에서 한국 수학여행을 떠난 스웨덴 명문학교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스웨덴 학생들에게 한국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자신들보다 못한 곳이라는 인식이 전부였죠.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냈고 담당 교사마저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런 곳이었다니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스웨덴 학생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눈물까지 흘리며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스웨덴 명문학교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진실,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학교에서 23년간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베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교사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 여름 유럽 전체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평소 기온보다 20도 이상 높은 46도까지 치솟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학교들은 연일 휴교령이 내려졌고 대중교통은 마비되었으며 병원에는 열사병 환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 에어컨 시설이 견디지 못해 한 달 가까이 문을 닫아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미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한국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였습니다. 학부모들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고 동료 교사들도 이런 때에 굳이 더운 나라로 갈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정도였고 기후나 사회 인프라 면에서는 스웨덴만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특유의 무더위와 습도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학생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의 학생 중 대부분이 한국행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평소 스웨덴의 쾌적한 환경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폭염이 예상되는 한국은 그저 고생스러운 여행지일 뿐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기후와 환경이 우리와 많이 다를 것이니 인내심을 갖고 견뎌야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개인 구급약도 넉넉히 준비하라고 했죠. 저희 일행 13명은 스톡홀름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 자체도 폭염으로 인한 혼잡과 지연으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터미널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학생들은 이미 지친 상태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간혹 한국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도 K-팝이나 드라마 정도였고 실제 생활 환경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 상공에 도달했을 때 기내 안내방송에서 현재 서울의 기온이 35도라고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경험한 46도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온도였죠. 학생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 더위 속에서 일주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더위를 견디지 못해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는 곧 맞닥뜨릴 무더위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했던 대로 뜨거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탑승교로 들어서자마자 온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5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는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스웨덴에서 30도만 되어도 에어컨이 고장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조금만 더워도 직원들이 지쳐하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데 여기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야외 작업을 하는 직원들조차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날씨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봤습니다. 외부 온도 35도, 체감 온도 38도라고 나왔지만 그 아래에는 공항 내부 구역별 온도가 친절하게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체 공항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섬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학생들도 점차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에리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웨덴보다 훨씬 더운데 왜 이렇게 시원하죠? 올로프는 온도계를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35도였습니다. 화장실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이 돌아와서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모든 시설들, 완벽한 냉방, 그리고 무엇보다 청결함에 감탄했습니다. 스웨덴 최고의 쇼핑몰 화장실보다도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짐을 찾는 과정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전광판에는 각 항공편별 짐 도착 예정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 시간에 맞춰 짐들이 나왔습니다. 분실된 짐도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항 철도로 이동하는 길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광과 같은 조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미세먼지와 온도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창밖 풍경을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35도가 넘는 날씨에도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는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22도로 쾌적하게 유지되는 온도, 개인별 냉방 조절 시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까지 완벽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모두들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30도만 넘어도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급해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 같았고 수많은 상점과 식당들이 지하 공간에서 정상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노인분들도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한강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현재 외부 온도가 36도이지만 한강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운동과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36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조깅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심지어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해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중년과 노년층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놀라운 시설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 간격마다 미스트 분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늘막과 휴식 공간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급수대에서는 시원한 물이 계속 나왔고 응급처치를 위한 쿨링 키트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돌아와서 지하 상가 네트워크를 체험했습니다. 주요 지하철역들이 거대한 지하 도시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상에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용무는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 병원, 관공서, 쇼핑센터, 식당까지 모두 지하에 있었습니다. 한 시민이 말해주었습니다. 여름에는 지하가 진짜 도시라고 지상은 그냥 이동 통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 공간에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과 쇼핑센터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처럼 느껴졌고 각 층마다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온도의 층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6도 폭염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한강공원에서 운동하는 시민들, 완벽하게 작동하는 도시 시스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이 영상들을 보고 믿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가짜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스웨덴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의 선전용 영상이라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걱정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뉴스에서 본 내용과 너무 다르다며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닌지, 학생들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부모는 즉시 귀국시키겠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처받았습니다. 에리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냐고, 정말 다 본 건데 왜 믿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 역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분명히 진실인데 그 진실이 너무 놀라워서 오히려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생활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평범한 주택가를 방문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동네였습니다. 첨단 시설이나 특별한 장비는 없는 평범한 주거지역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폭염 대응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점들의 1층은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쉼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36도가 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일하고 계시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말씀을 나눠보니 이런 더위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시면서 적절한 휴식과 수분 섭취만 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폭염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상을 유지하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물을 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웃들 간의 유대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정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공동 육아로 부담을 나누고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웃들이 돌아가며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출이 아닌 진짜 일상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의식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서울 시민 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4인 가족이었는데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간호사, 그리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문화, 공동체 의식이 한국 사회의 진짜 저력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폭염이 심해질수록 이웃과 지역 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나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학생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로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살고 싶다고,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에리카도 우리 스웨덴도 이런 공동체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작고 더운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사실은 세계가 배워야 할 모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희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에리카는 기술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의 모습을 배웠다고 했고, 올로프는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그네스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사회 시스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에 도착해서 공항을 나서는 순간 스웨덴의 현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 혼잡한 대중교통.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로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대학 진학 후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한국식 폭염 대응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스웨덴 실정에 맞게 적용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희 학교와 스웨덴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한국 연구 동아리가 학교의 정식 동아리로 승격되었고, 매주 모임을 통해 한국의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더 깊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에리카는 한국어 학습에 특히 열정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기초 한국어를 익혔고,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통해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올로프는 한국의 도시 설계와 인프라에 관심을 갖게 되어 건축공학 전공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학생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웨덴과 유럽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혁신적인 정책과 기술에 대해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인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며 한국의 도시 개발 역사와 정책 변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스웨덴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한국과의 교육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 보고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다른 학교들에서도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시작했고, 교육부에서는 체계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스웨덴 정부의 다른 부처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한국의 친환경 냉방 시스템을 연구하겠다고 했고, 교통부에서는 대중교통 냉방 시스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폭염 대응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면서는 첫 번째 한국 학생들이 저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0명의 한국 고등학생들이 2주간 스웨덴에서 생활하며 문화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은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를 보답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한국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학생들도 저희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자연환경과 복지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북유럽 특유의 여유로운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두 나라의 학생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희 학생들은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스웨덴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시에서 한국의 지하 상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지하 공간 개발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혹한과 여름철 폭염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지하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의 주요 대학들에서도 한국학 과정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언어나 문화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책과 사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웨덴 교육부의 국제교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다른 나라와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인정받아 더 많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국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리카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여 한국과 스웨덴 간의 문화 교류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로프는 도시공학을 전공하여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스웨덴에 도입하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그네스는 의료진이 되어 한국의 폭염 대응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두 번째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분야를 정해서 한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한 번의 한국 방문이 저와 학생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놀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진정한 국제 교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문화와 사회 시스템을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기술과 시스템의 혁신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계속되어 양국 간의 이해와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스웨덴 사회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와 만나고 부딪히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